자, 이제 40페이지죠. 사정 변경의 원칙입니다. 일단 사정 변경의 원칙은 말 자체입니다. 말 자체. 그러니까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원칙이 우리 사정 변경의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는 원칙을 우리가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결론은 우리 판례는 요 사정 변경의 원칙에 대해서는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정 변경이 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부정합니다. 이유는 법적 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아파트가 좋은 줄 알고 샀는데 보니까 나중에 마음에 안 들더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를 줄 알고 매매 계약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 오를 것 같더라. 계약을 해제한다. 이런 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판례는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지만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는 해지의 경우에는 사정 변경을 원칙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판례 들어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도 줬고요, 중도금도 줬는데 잔금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잔금이 얼마였냐면 1,000원이었어요. 1,000원, 1,000원. 왜 잔금을 못 줬냐면 1,000원이고 왜 못 줬냐면은 중도금을 지급하고 나서 유교가 터진 거죠. 왜 1,000원인지 아시겠죠? 옛날 얘기입니다. 그죠? 유교가 터져가지고 뭐 잔금 주고 뭐 그럴 정황도 없고 막 피난가고 막 바쁜 거죠. 근데 문제는 유교가 끝나고 나서 종전이 되고 나서 땅값이 올랐는데 땅값이 몇 배가 올랐냐면 3,000배나 상승했어요. 몇 배요? 3,000배. 어마어마한 거죠. 그랬더니 을이 이제 뭘 들고 온 거죠? 1,000원을 들고 온 거죠. 야, 잔금 1,000원 줄 테니까 이전 등기해줘. 이랬을 때 땅값이 3,000배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다시 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갑의 입장에서 환장하겠죠. 그래도 1,000원 받으면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왜 이렇게 판시하냐면, 만약에 이것이 허용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조금만 올라도 판 사람이 계약을 뭐예요? 해제. 조금만 떨어져도 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계약을 해제할 테니까 계약이 거의 뭐 되지 않아요? 유지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해제는 좀 달라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제와 해지 개념이 명확히 없어가지고 약간 좀 불안하긴 한데, 이것도 우리가 나중에 자세할 거니까 좀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K라는 은행으로부터 A라는 주식회사 법인이 예를 들어서 50억의 대출을 받았어요. K로부터 주식회사가 뭐죠?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법인에서 배우겠지만 대출 받은 건 법인인 거죠. 사장이 대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인이 채무를 이행해야지 사장이나 임원이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법인 이름으로 대출 받고 사장이나 임원들이 맨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뭐 회사 운영을 제대로 안 하면 은행이 뭐죠?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보통 임원들이 뭘 쓰냐면
연대 보증을 써요. 그래서 갑이라는 이사가 뭘 썼어요? 연대 보증을 쓴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갑이 연대 보증 쓰고 나서 잘렸어요. 퇴사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그냥 손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요 A 주식회사가 흔들린다,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만약에 A 주식회사가 망하면 자기가 먼저 50% 갚아야 될 판이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대출을 연대 보증 쓸 때는 이사지만 지금은 퇴사해서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유로 대출 계약을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죠? 해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정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보증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을 뭐 할 수는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 2번 해가지고 나와 있고 하단에 보시면 관련 판례가 나오죠. 요 판례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지할 수 없는데 해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뭐가요? 요건이 필요하다는 판례예요. 근데 이거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크게 사정 변경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가 없다만 기억하시면 되고, 우측에 상단에 보시면 판례는 사정 변경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판례는 뭐죠? 요 판례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이 나오죠. 민법 2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요런 문제입니다. 독일 사례인데 독일 놈들이 좀 특이한 놈들인 것 같아요. 독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고요. 담입니다. 담. 이웃에 을이 살고 있는데 갑과 을은 철천지 원수였어요. 근데 갑이 어느 날 보니까 을이 자기 마당에다가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갑은 을이 물 먹는 꼴을 못 보겠어요. 고민하다가 어떤 짓을 하냐면 지 마당에다가 더 깊게 우물을 100개를 파게 됩니다. 왜 그런 거죠? 물 안 나오게 하려고. 자, 이거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당에다가 우물을 팔든 뭐하든 누구 마음이요? 자기 마음인 거죠. 일종의 뭐죠? 자신의 뭐죠? 권리 행사죠. 근데 문제는 한두 개 파는 것은 뭐죠? 문제가 아닌데 100개나 팠다는 건 너무나 뭐죠? 지나친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지나친 행위고요. 그 다음에 갑의 목적은 뭐예요? 지가 물 먹겠다는 게 아니죠. 을을 어떻게 해요? 물 못 뽑게 하려고 목적이니까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 연맥을 의사, 가의 의사가 뭐죠? 존재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 행사는 인정될 수 없다, 부정된다는 원칙을 우리가 권리 남용 금지 원칙에 따라하고요. 우리의 판례에 따른다면 권리 남용 금지 원칙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첫째, 권리 행사이긴 하지만 뭐예요? 지나친 행위여야 되고요. 두 번째, 가의 의세, 엿먹일 의사가 존재해야 비로소 권리 남용이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1번 해가지고 유리가 나와 있고 2번에서 권리 남용의 성립을 위한 요건 해가지고 1, 2, 3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요약을 하면 뭐죠? 두 가지입니다. 지나친 행위가 있고 뭐가요? 가의 의사가 존재한다면 권리 남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권리 행사는 뭐가 돼요? 인정될 수가 없다는 거고요. 관련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입니다. 주관적으로 가의 의사, 엿먹일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권리 남용에 관한 판례가 나오는데 가번 공공복리에 관한 경우 뭐 큰 의미 없고요. 나번 속권의 남용의 경우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요새 보면 이런 거 있죠. 그
지나치게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사람 뉴스에 가끔 나오죠, 그죠? 뭐죠 이렇게 시청 같은데 전화 받는 사람인데 뭔만 말만 잘못하면 그냥 민원 제기하고 막 그런 것도 가만 보면은 자기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뭐죠?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뭐 50건, 100건 그럼 뭐가 돼요? 지나친 거고요. 만약에 주관적으로 그 담당 공무원을 연명일 의사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권리 남용으로서 뭐 되지 않는 거죠? 허용되지 않는 거죠. 같은 취지입니다. 뭐 이게 이놈이 끼뜩만 하면 나한테 뭘 하는 거예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분쟁이 있었는데 소송을 막 10건, 20건, 30건 막 이렇게 제기한다면 그것도 권리 행사이긴 하지만 뭐가예요? 지나친 것이고 뭐 승소의 목적도 없고요. 무조건 이놈을 뭐 하려고요? 엿먹이려고 해서 법정으로 뭐죠? 들락달락하게 하려고 이런 목적이라면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요 나번 판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번 판례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라번 인륜에 반한 행위로서 권리 남용의 경우인데 이 판례는 굉장히 유명한 판례예요. 그 비정한 딸 사건이거든요.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딸이 미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그 다음에 한국에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주택에 누가 살고 있냐면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남동생이 살고 있었는데요. 뭐 판결문에 보면은 뭐 남동생이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남동생이 거기다가 소아마비였어요. 어떤 상인지 아시겠죠, 그죠? 누나는 뭐죠? 미국으로 이민 갔고 한국에 있는 집에 뭐죠? 아버지하고 남동생이 어떻게요?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딸이 이 남동생과 아버지를 상대로 주택에서 나가라고 명도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명도 소송을.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 딸은 이 아버지하고 남동생을 내보내봤자 들어와 살 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어차피 이 주택을 뭐 할 사항이? 세 줄 사항이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동생과 아버지한테 월세 주세요. 이런 행위는 뭐죠? 지난 거친 것이 아닐 수가 있겠지만 무작정 이 집에서 뭐죠? 나가라고 하는 거는 뭐요? 지나친 거라는 거죠. 지나친 거고. 그 다음에 또 가만 보니까 요 딸은 이 집에 들어올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단지 주관적으로 뭐 할 의사였어요? 남동생 뭐요? 엿먹이려고. 그냥 남동생의 아버지를 뭐죠? 곤란하게 하려고. 이러한 가해 의사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명도 청구는 권리 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판례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외국에 이민을 가 있어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사직이 없는 딸이 고령과 지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달리 마땅한 거처도 없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남동생이 또 뭐라고요? 소아마비였습니다. 상대로 자기 소유의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청구한 행위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서 권리남용에 어떻게 해요? 해당한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고요. 좀 기억해 두시고 유명한 판례까지 나올 수 있고. 근데 마번은 명의 신탁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건 좀 잘 안 냅니다.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측에 바번이죠. 이 바번은 뭐죠? 이런 얘기예요. 그 자식들이 있단 말이죠. 자식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너무 이쁘고 둘째 아들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미성년인 상태니까 자신의 친권을 이용해가지고 차남의 재산을 장남한테 어떻게 증여해 버렸어요. 거기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미성년자인데 몇 개월에 19세 5개월. 그러니까 이게 20세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7개월 만에 있으면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성년자 될 판이죠. 그럼 이런 거죠. 굳이 미성년자인 차남의 재산을 장남에게 뭐죠?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단지 뭐예요? 얘가 성년자가 되면 얘가 뭐죠? 성년자가 돼서 내가 친권이 없어지면
이거 못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요? 지나친 것이고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뭐죠? 연맥이려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어떻게 해요? 권리남용으로서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죠. 그 다음에 철거 사례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철거 사례 같은 경우에도 판례가 많은데요. 굉장히 우리 판례가 아주 흔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판례들도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런 판례들이 많아요. 갑이 살고 있고요. 이웃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가 있어요. 학교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요 학교가 요 갑의 땅을 예를 들어서 한 평 반을 보통 한 평 반이 많더라고요. 한 평 반을 침범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요 갑은 이 학교가 갑의 땅을 뭐 하고 있는 거죠? 점유하고 있는 거고 내 한 평 반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한 평 반은 이 곳에 또 공교롭게 또 학교 건물에 뭐가 있냐면 기둥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요 갑의 요구대로 한 평 반을 학교가 뭐죠? 돌려주게 되면 요 건물을 뭐 할 상태예요? 철거할 상태라면 뭐 한 거죠? 지나친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가해 의사가 있느냐? 보통 한 평 반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많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학교와 갑 간의 이 한 평 반에 대한 매매 교섭이 이루어지죠. 학교가 뭐죠? 파세요 차라리. 그러는데 그러면 이 갑이 순수하게 파는 게 아니라 보통 막 20배, 30배 이렇게 과다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는 바는 학교가 뭐죠? 매수하지 못하고 있다면 결국은 요 갑은 학교를 뭐요? 연맥해 가지고 곤란한 상태에 빠뜨려 가지고 요 매매 교섭 과정에서 뭐죠?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려고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 땅이니까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권리 행사이긴 하지만 뭐 한 거죠? 지나친 것이고 주관적 의사도 있는 것이니까 이러한 청구는 뭐죠?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고요. 아주 흔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철거 사례 빼먹은 게 있네. 4번에 가지고 뭐가 나오죠? 송전선 사례지. 그죠? 이게 중요한데. 송전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권리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가 아니라고요? 권리남용이 아니다. 송전선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뭐 건물 철거하고 뭐 나가라고 이런 것들은 권리남용 판례가 많은데 송전선에 대해서만은 뭐요? 권리남용이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마을이 있고요. 마을 인근에 송전탑이 있는 거죠. 송전탑이 있고, 요 송전탑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송전선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요 송전탑이 있어도 신경을 안 썼어요. 그죠?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한 수십 년 전부터는 어떻게 해요? 요 송전탑이 있으면 뭐 전자파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암 발생이 뭐죠? 뭐 건강성이 높고 건강에 안 좋다는 사실이 새롭게 이제는 뭐예요? 밝혀지게 된 거죠. 이랬을 때 마을 사람들이 요 송전탑에 대해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권리 남용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남용이 아니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 송전선이 우리 마을을 지나갈 때 그것이 해로운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해로운지 몰랐고 그때는 뭐죠? 설치할 때는 뭐죠? 그런가 보다 하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송전탑이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송전탑이나 송전선이 있으면 부동산 가격도 안 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예요? 철거를 주저하는 것도 지나친 얘기가 아니고 정당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송전선에 대해서만은 철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아니라고 봅니까? 권리남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 하나 따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리남용의 효과예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권리남용이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한 평 반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권리 남용이 된다 그래서 요 땅이 갑의 소유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경우에는 갑과 학교가 뭘 하면 돼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하면 되는 거다. 그죠? 다시 말하면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뭐예요?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라 철거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뭐 사용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갑의 토지에 건축된 의뢰 건물에 대한 갑이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에 갑의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률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갑의 철거 및 토지 명도 청구는 부인다고 그런 그 반사 요건으로서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습니다. 2번 그러나 갑의 소유권은 뭐 되잖아요? 박탈되지 않으며 을은 그 토지에 대해 지상권으로 임차권과 같은 토지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을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 토지의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은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요. 따라서 넘겨보시면 이때 을이 갑에게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청약을 하면 갑은 신의칙상 승낙을 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다시 말하면 뭐는 받을 수 있어요? 사용료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권리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것은 아닌 거죠. 자, 작년도 문제가 나와 있죠. 올해 문제가 나와 있죠. 이제 풀어볼게요.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신의 측에 위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X.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측도 뭐예요? 민법 조항이고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법원이 뭐죠? 알고 있는 것이니까 직권으로 뭘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죠. 2번 강행법규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측이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X죠.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와 제한 능력자의 경우에는 뭐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강행법규 위반한 사람도 스스로 뭐임을요?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증권업법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3번 인지청구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게 더 이상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은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면 인지청구권은 실효된다. X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을 뭐합니까? 제한하고 있습니다. 4번 신의 측은 사인 간의 법률 관계에만 적용되므로 일반 행정법률 관계에서 관청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X입니다. 신의 성실 원칙은 대표적으로 사법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법적 영역에도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5번 채무자의 소멸수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신의 측이 적용될 수 있다. 맞죠? 아까 우리가 채권이 양도됐을 때 소멸수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뭐라고요?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갚겠다라고 약속한 사람이 나중에 와가지고는 안 갚겠다고 하는 것은 신의 측상 금반원의 원칙상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으로 말씀드렸고요. 따라 답은 뭐죠? 5번이죠. 이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택관리사 민법에 나올 만한 문제 중에서 좀 까다로운 편에 속하고요. 결국 신의 측이 나중에도 다시 한번 정리하겠지만 판례를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48페이지 권리의 주체로 갑니다. 솔직히 신의 성실 원칙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충 이런 게 있다 정도의 감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해당 분야, 그죠? 관련 분야에서 공부할 때
개별적으로 따로 또 공부하면서 명확하게 개념을 잡게 되니까요. 너무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권리의 주체 가지고 제1절 자연이 나오고 이랑 뭐가 나오죠? 권리 능력이 나옵니다. 일단 개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죠. 이제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권리의 주체부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부분에서 시험에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고 권리의 주체부터가 본격적인 시험분을 생각하면 되는데 처음에 이제 권리 능력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권리 능력이란 말은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능력, 권리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권리 능력이라고 하고요.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인과 법인 외에는 그 어떠한 존재도 뭘 갖지 못하냐면 권리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유언장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내 전 재산을 사랑하는 강아지입니다. 뽀삐에게 준다. 이 유언은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무효죠. 왜냐하면 권리는 자연인과 법인만이 가질 수 있어요. 강아지는 법적으로는 물건이에요. 물건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해요? 권리를 갖지 못하니까 권리를 갖지 못하는 존재인 강아지에게 재산권을 준다는 건 뭐예요? 무효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것도 은근히 잘 틀리세요. 왜 잘 틀리냐면 자꾸 이런 질문이 나오면 해외 토픽이 떠오른단 말이죠. 뭐 인터넷에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에요. 가지고 돈 많은 개새끼 막 이런 게 떠오른단 말이죠. 근데 걔네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사물을 둘로 나뉘어요. 사람 아니면 물건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오로지 뭐죠? 사람 아니면 물건 두 가지만 있는데 미국의 대부분의 주하고 유럽 국가들은 사람, 물건 외에 동물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요. 그래서 일정한 범위에서 동물에게도 무엇을 인정해요? 권리 능력을 인정하니까 해외 토픽에서는 돈 많은 개새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민법상으로는 사람 아니면 다 뭐예요? 물건이고 권리 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에 강아지, 동물은 뭐로 들어가죠? 물건으로 들어가고요. 따라서 그에게는 권리 능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권리의 주체로서 자연인도 배우고 법인도 배울 건데 일단 무엇부터 배우는 거죠? 자연인, 인간부터 배우는데 자책에 3조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보면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결국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이라는 말은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만 뭐가 있다는 얘기죠? 권리,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출생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만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일단 교재 보기 전에 태아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태아는 3조에 따르면 사람이 아니고 권리 능력이 없는데 태아는 그럼 뭘까요? 태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뭐로 이해하냐면 엄마 신체의 일부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 몸속에 있는 폐, 심장, 간 이런 엄마 신체 일부로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임산부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유산하면요. 보상금이 거의 없어요.
보험회사 직원이 와가지고요. 7만 5천 원입니다. 이래. 심한 경우는 8천 원입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 보험회사 직원들 입장에서도 임산부가 교통사고 당하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왜 그러냐면 임산부가 교통사고 당하셔서 유산하면 그 가족들은 내 자식이 죽었다는 마인드잖아요. 그죠? 근데 보험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해줄 게 없어요. 그 임산부가 유산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사람을 치었잖아요. 치었으면 유산한 경우는 과실치사가 아니에요. 태아는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과실치상. 엄마를 뭐하게 한 거예요? 다치게 한 거예요. 태아는 뭐라고요? 엄마 신체 일부니까. 그러면 유산한 거는 경상이겠어요? 중상이겠어요? 유산하면요. 장기간 입원 가력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죠? 신체 장애가 남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명백한 경상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면 막 가가지고 이제 보험에서 지나가지고 7만 5천 원입니다. 이러면 막 멱살 잡고 이런 미친 놈이 내 자식 살려내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보험회사 직원들이 그 보상과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가장 큰 스트레스 받는 경우는 진짜 돌아가셨을 때 그 교통사고로. 그 다음에 뭐죠? 임산부가 뭐죠? 유산하셨을 때. 이때는 막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법적으로는 해줄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데 가족들은 뭐예요? 내 자식이 죽었다라는 이런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요새 그 낙태죄를 처벌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좀 문제가 되고 있죠. 언론 보도 보세요. 그죠? 청와대 뭐 낙태죄 처벌 금지 청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재밌는 거는 그 카톨릭 국가들은 태아를 사람으로 봐요. 태아를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낙태를 처벌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태아를 엄마 신체 일부로 보면은 태아도 엄마 몸에 뭐 간이나 콩팥이나 자궁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법 논리적으로는 내 몸의 일부를 내보낼 것이 말 것이는 오로지 누가 결정할 문제예요? 엄마가 결정할 문제고 엄마가 결정해서 내보냈다면 그것은 뭐 하지 못해야 돼요? 처벌하지 못해야 되거든요. 우리 법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법체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낙태를 처벌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도 우리나라는 지금 뭐예요? 낙태죄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좀 법적 균형성 문제가 좀 있긴 한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낙태죄를 처벌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법주는 뭐죠? 엄마 신체 일부 일단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출생하게 되면 사람이 되죠? 권리 능력이 되죠? 그러면 언제 출생하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애매합니다. 그죠? 아이는 하나 둘 셋 짜나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출생 시기에 대해서 뭐 진통설이라는 학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통설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려고 산통을 시작하게 되면 이미 엄마 뱃속에 있더라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일부 노출설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엄마 몸이 나왔으면 이제는 뭐죠? 사람이다. 이런 견해도 있고요. 또 전부 노출설 해가지고 전부가 다 나오면 그때 비로소 뭐죠?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아니면 독립호흡설 해가지고 몸에서 나와가지고 독립적 호흡을 시작해야 비로소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전부 노출설을 취하고요. 진통설은 형법에서 취해요. 그러니까 우리 법칙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출생 시기에 대해서 형법은 산통을 시작하면 이미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요. 민법은 그 아이가 엄마 몸속에서 다 나오면 그때 비로소 뭐죠?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거든요.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전부 노출이 맞는 것 같죠? 근데 왜 형법은 진통설을 취하냐면 또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형법도 전부 노출설을 취하면 산부인과 의사가 애를 받는 과정에서 잘못해가지고 애가 죽는 경우에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 몸의 일부지 뭐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니까 치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보호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형법은 사람 시계를 앞당긴 거예요. 그래서 산통을 시작하면 이미 그 아이는 뭐죠?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가 진료를 잘못해서 그 아이가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죽었다면 뭐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죠?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하겠다는 의미에서 형법은 진통소를 취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민법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뭐죠? 전부가 다 노출이 돼야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하게 되면 이제 권리 능력이 소멸하죠. 사망하게 되면 우리가 뭐라 하죠? 시체라 그러나요? 고상한 말로 시신이라고 하죠. 그죠? 시신은 그러면 사람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시신은 그럼 뭐예요? 네, 물건입니다. 이게 가끔 시험이 납니다. 그래서 시체는 뭐죠?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언젠가는 뭐로 변할 존재? 물건으로 변할 존재인 거죠. 그죠? 이런 거 보면 가끔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한데 아무튼 우리는 사람 아니면 뭐예요? 물건이니까 시신은 뭐죠? 뭐가 돼요? 법적으로 물건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망 시기에 대해서 뭐 뇌사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맥박 종지설을 취합니다. 뭐죠? 맥박 종지설. 다시 말하면 심장사설을 취해요. 심장사. 심장이 멈춰야 죽은 겁니다. 따라서 만약에 교재 없습니다. 없어요. 제가 지금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면 뇌가 죽었다 하더라도 그분은 안 죽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그러니까 뇌사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뭐가 멈춰야지만요? 심장이 멈춰야지만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옛날에 그 기억나시나요? 그 연세대학교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그죠?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이 뭐죠? 호흡기를 빼달라고 했는데 의사들이 안 빼줬죠. 재판했죠. 기억나시죠?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가족들이 요구한 대로 호흡기를 의사가 빼가지고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호흡기를 뺀 의사는 살인죄로 처벌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 범죄와 달리 살인죄는 피해자가 동의하더라도 처벌하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누가 제가 누구한테 야, 나 좀 꼭 죽여줘. 그 죽여줘 해서 죽였다라도 살인죄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유가족이 동의했다 하더라도 뭐죠? 죽으면 살인죄인 거예요. 이것도 고의예요. 왜냐하면 의사는 충분히 호흡기를 제거하면 그분이 죽을 건 사실 뻔히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제거했다면 고인 것이고 이건 과실치사가 아니라 뭐죠? 살인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인죄로 처벌한 예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의사들은 이런 호흡기 제거 이런 거 절대로 안 해줍니다. 그 인터넷 보니까는 뭐 돈독이 올랐네 막 이렇게 그죠? 뭐 치료비 받아 참 몰라.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제거하는 순간 그 의사들이 뭐예요? 살인죄로 처벌받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그래요?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1심 법원에서 어떻게 제거하라고 판결 내렸죠? 그래도 안 했죠. 왜 안 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2심 법원 가가지고 제거하지 마라 판결 나면 그 바로 살인죄인 거예요. 의사는. 그러니까 안 한다 그러죠. 고등법원 가서 뭐예요? 제거해라. 그래도 안 했죠? 어디까지 갔습니까?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제거해라라는 뭐죠? 판결을 나니까 그때 제거해 줬거든요. 왜요? 그래야 자기들이 뭐죠? 살인죄로 처벌을 안 받으니까요.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가 바로 돌아가시진 않고 지금 기억으로 한 6개월 동안 생존하셨던 기억으로 나거든요. 아무튼 우리 법적으로는 심장이 멈춰야지만 뭐죠? 사망한 겁니다. 심장이 뛰고 있는 상태에서 뭐예요? 생존력이 있는 거고 만약에 인위적으로 심장을 멈추게 한다면 그게 뭐죠? 살인죄고요. 의사라 하더라도 뭐 되지 않아요?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기억해 주세요. 그죠? 자, 교재 볼게요. 자, 3조 설명드렸고, 그 다음 내용이 이런 얘기고, 그 다음 2번 해가지고, 태아에 뭐가 나와요? 권리 능력이 나오죠. 그죠? 다시 돌아오죠. 자, 태아는 엄마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태아에게는 뭐가 없어요? 권리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럼 우리 민법은 그러면 태아에게 전혀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지고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민법 규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외적으로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뭐 하는 게 있어요? 긍정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누구에게도 인정합니까? 태아에게도 인정합니다. 좀 의문이 생겨야 되는데 의문은 조금 이따 해소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아에게도 뭐는 인정하냐면 상속권은 인정을 해요. 태아도 뭘 받을 수 있어요? 상속을. 근데 교재 맨 밑에 두 번째 보시면 대습상속권과 유류분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상속권이 있다는 말 속에서 태아에게 무엇도 인정이 돼요? 대습상속권도 인정이 되고요. 네, 무엇도 인정이 됩니까? 유류분권도 인정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용어 정리를 해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대습상속을 설명드릴게요. 갑이 계셨어요. 갑이 계셨는데 갑에게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삼형제가 있었어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요 C에게 뭐죠? 스몰 a라는 갑의 입장에서 뭐가 있어요? 손자가 있는데 만약에 A 입장에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요 A에게 상속권이 인정되느냐 문제예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중에 뭐죠? 할아버지가 돌아졌어요. 물론 이 A는 1순위 상속권자는 아닙니다. 손자는 상속권이 없는 거예요. 누구만요? 직계 형제들만. 그럼 A에게 하나도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무엇을 인정하고 있냐면 대습상속권 인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A는 C가 살았으면 받을 수 있는 상속보손을 대신 상속받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대습상속권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이 A가 뭐인 상태에서도요? 태아인 상태에서도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아에게는 무엇이 인정이 돼요? 대습상속권이 인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먼저 죽고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요 손주가 뭐인 상태에서도요? 태아인 상태에서도 아버지가 받을 수 있었던 상속분을 대신 받습니다. 이게 뭐죠? 대습상속권이요. 그 다음 유류분권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갑에게 A, B, C 삼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갑은 C는 둘만 할게요. 복잡하니까. A와 B 이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갑은 이 B가 너무 싫어.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내 재산 중에 10원짜리 하나라도 B한테 가는 게 너무 싫어서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A에게 다 준다라고 유언을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이랬을 때 B는 한 푼은 못 받느냐? 아닙니다. 이럴 때도 반드시 보장되는 법적 상속 지분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류분이라고 해요. 보통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보장이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너한테 한 푼도 안 줬어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침해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B에게 몇 분의 몇은 보장이 돼요? 반은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요. 아버지라 하더라도 이 B의 권리를 전부를 뭐 할 수 없어요? 배제할 수 없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유류분권이라고
B가 뭐인 경우에도 태아인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태아에게도 무엇이 인정이 됩니까? 유류분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세 번째 유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증을. 유증을 받을 수 있는데 조심할 것은 사인증여는 받을 수가 없어요. 사인증여라는 말은 사망을 원인으로 한 증여. 예를 들어 가지고 계약을 하는 거죠. 내가 너 죽으면 너한테 자동차를 줄게. 이게 뭐죠? 사인증여고,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하는 증여예요. 왜 이게 안 되는지는 나중에 이유를 또 다시 알게 되고요. 일단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뭐는 받을 수 없어요? 사인증여는 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마지막 네 번째 인지. 아까도 나왔는데 인지가 뭐죠? 내 자식임을, 당신의 자식임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뭐죠? 인지죠. 그죠? 그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여자분이 인지 청구 소송을 했어요. 무슨 말이죠? 당신의 자식임을 인정해달라고 뭐 한 거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측에서 대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모발 채취하고 유전자 검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김영삼 대통령 측에서 법정 출석도 안 하고 뭐 모발 제출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피고가 결석된 상태에서 그냥 인지 청구가 인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분이 뭐죠? 김영삼 대통령의 딸이 된 적이 있고, 아무튼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뭐죠? 인지 청구권이라고 하죠. 또 이거는 또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언론에 보도할 때 그냥 모 장관, 한 재작년 같은데요. 모 장관이라고 나오는데 현직 장관인데 누가 그 뭐죠? 그 인지해달라고 뭘 했어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현직 장관인데.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장관이니까 내 자식 아니다 말로만 부정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고 그러니까 법원에서 강제 명령해가지고요. 장관 집무실에 집행관이 와가지고 강제로 모발을 잘라간 적이 있었어요. 강제로. 뭐 하기 위해서. 그럼 뭐 법원이 명령했다는 거니까 장관을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친자식이 밝혀졌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런 게 좀 있죠.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뭐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섹스 스캔들을 나면 인생 아웃이죠. 그잖아요. 뭐 클린턴이니 뭐냐 가지고 만약에 걔네들이 뭐 어떤 와이프의 어떤 부정한 그런 가족적인 문제가 있다면 완전히 정치적으로 아웃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별로 용인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 그게 그냥 가십거리로 그런 일이 있다 정도고, 만약에 미국 같은 나라면 그 양반은 뭐죠? 완전히 뭐죠? 정신생명 뭐죠? 아웃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인지라는 게 뭐죠? 내 자식임을 인정해달라는 얘기고요. 태아에게도 인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될 수 있어요? 인지의 대상. 따라서 아버지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내 자식이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인지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태아 상태에서 인지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출생하고 나서 인지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지만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 인지해달라고는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고, 태아는 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인지의 대상일 뿐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가지죠. 그죠?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자, 근데 3번 해가지고 태아의 법적 지위해가지고 정지 조건설이란 말이 나오고요. 한 장을 잠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2번 뭐가 나와요? 해제 조건설이란 말이 나와요. 자, 원래 학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학설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뒤에서 또 자세할 것인데, 정지 조건이란 말이 뭐냐면 현재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거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해요. 반대로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이미 효과가 있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거 우리가 뭐죠?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갑이 을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너한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지금은 안 주겠다는 얘기죠. 그죠? 미래 네가 합격하면 그때 비로소 주겠다는 것이니까 합격하면 자동차를 주겠다는 것은 무슨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인 거죠. 이에 반해서 자동차를 주면서 야, 내가 너한테 자동차 주는데 너 혹시라도 이번에 주택관리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요때는 요 자동차 돌려줘야 돼.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이건 뭐예요? 해제 조건이에요. 일단 지금 당장 뭐예요?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불합격한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왜 자동차를 반환하냐면 증여계약의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기 때문에 자동차를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도 자주 하겠지만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돼야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걸 우리가 뭐죠?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현재 지금은 효과가 이미 있는데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거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첨부하면 돼요. 자,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정지 조건서는 뭐냐면 태아 상태에서는 현재는 아직은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요 네 가지에 대해서도요. 다만 미래에 출생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수급해서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죠? 정지 조건설이고요. 해제 조건설은 태아 상태에서 현재 뭐가 있다는 얘기죠? 권리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다만 사산하게 되면 출생하지 못하게 되면 있던 권리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뭐죠? 해제 조건설입니다. 뭐 복잡하다면 현재 상태만 기억하셔도 돼요. 현재 태아 상태에서 권리 능력을 부정하는 견해가 뭐죠? 정지 조건설이고요. 태아 상태에서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뭐죠? 해제 조건설입니다. 자, 이런 판례가 대립되는 이유는 차이점이 있어서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과 을이 부부인데요. 요 갑에게 병이라는 부모가 있고요. 갑을 사이에는 아이는 아직 없고, 뭐 예를 들어서 K라는 태아가 있는 상태예요. 누가요? 태아가. 이런 상태에서 갑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을 했을 때 누가 상속을 받게 되느냐 문제예요. 상속 1순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상속 1순위는 배우자 및 직계 비속해서 자식이 1순위입니다. 근데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배우자 및 직계 존속해서 부모가 1순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만약에 자식이 있으면 누구하고요? 배우자하고 자식이 상속받고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배우자와 뭐죠? 부모가 상속받습니다. 이게 1순위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보자고요. 만약에 정지 조건설에 따른다면 갑이 죽을 당시에 자식이 없었죠. 그죠? 따라서 을과 병이 뭐죠? 상속을 받습니다. 해제 조건설에 따른다면 갑이 죽을 당시에 뭐가 있었어요? 자식이 있었죠. 을과 태아가 뭐죠? 상속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병 부모 입장에서는 태아를 자식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에 대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만 우리 판례는 뭘 취합니까? 정지 조건서를 취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태아 상태에서 뭐가 없습니까? 권리 능력이 없고요. 출생을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권리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따라서 이 사례에서 갑이 죽을 당시에는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을과 병이 뭐죠? 공동으로 상속받고, 나중에 출생하게 되면 이 병은 자신의 상속받은 것을 K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우리 학자분들은 대단히 뭐죠? 비판을 많이, 여기서도 시험 본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병이 K에게 출생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넘겨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이 병의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내 손주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 재산을 꼭 쥐고 있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잖아요. 아들이 있을 때 며느리고 손주지, 아들이 죽고 나면 며느리하고 손주만 남는데, 항상 시부모 입장에서는 내 손주를 을이 뭐예요? 버릴까봐 겁나고요. 내 손주를 뭐죠? 을이 제대로 못 키울까 겁나는 거죠. 이번에 그 서희순 씨 사건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서희순 사건도 왜 그 형님이 소송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내 동생이 죽고 나니까 뭐죠? 내 조카를 뭐죠? 방치했다. 이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게 뭐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 재산을 안 줍니다. 안 주고 내 손주를 위해서 끝까지 갖겠다. 이런 분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실질적으로 태아의 권리를 어떻게 해요? 박탈하는 거다. 그래서 해제 조건설이 맞는 거다라고 학자분들이 주장하지만 우리 판례는 뭐죠? 정지 조건설을 취합니다. 다 쪽이죠? 마지막 하나만 더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 자, 정지 조건설에 따르면 출생을 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죠. 해제 조건설에 따른다 하더라도 사산하게 되면 있던 권리 능력이 뭐죠? 없어지죠? 그러면 순서마다 다를 뿐이지 해제 조건설이든 정지 조건설이든 태아가 권리 능력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는 해야 돼요?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지금 언제를 그 시기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이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떤 학설을 취하든지 간에 아이가 반드시 뭘 해야지만요? 출생을 해야지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 능력이 갖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되죠?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학설이든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출생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얘기죠. 아까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산부가 유산에서 사산하게 되면요, 그 아이에게는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아요. 왜요? 출생을 못했으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출생을 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교통사고가 기형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으면 그 태아는, 그 아이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아이가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출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유산하거나 사산된 경우에는 그에게는 현행법상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또 어떻게 해요? 결론인 거죠. 출생을 하고 나서 자기가 태아 시설에 당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엇을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뭐 태아인 상태 유산한 아이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교재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5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4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태아가 권리 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살아서 출생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학설을 취하든 간에 이 아이는 뭐가 돼야 돼요? 살아서 출생해야 비로소 이 4가지에 대해서도 권리 능력이 인정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학위 문제입니다.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인의 권리 능력은 정관의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 X입니다. 이게 뒤에서 여기 주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뒤에 해설 나오는 것처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것도 권리 능력이 인정되므로 목적 자체에 국한된다는 질문은 X죠. 2번 제3자 불법 행위로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는 뭐가 태아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한다? X입니다. 태아는 반드시 뭐는 해야 돼요? 출생은 해야 됩니다. 3번 동시사망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 추정이다. X고 잠깐만요. 4번부터 4번 증여에 관한 태아의 수증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그 법정대에 의한 수증행위는 가능하다. X입니다. 태아는 뭐는 받을 수 있어요? 유증은 받을 수 있지만 증여는 받을 수가 없어요. 뭐는요? 증여는. 5번 권리 능력은 사망 신고에 의해 상실된다. X입니다. 권리 능력이 상실된 시점 언제죠? 맥박종유서죠. 심장이 멈춘 순간 권리 능력이 뭐가 돼요? 상실되지. 사망 신고한테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뭐죠? 4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이거 오타네, 그죠? 정답을 4번이 아니라 뭐죠? 3번으로 바꿔주시기 바라고. 3번 동시 사망의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 아니라 법률상 추정. 이거 맞는 지문이고 왜 그런지 우리가 동시사망 추정에 따라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답을 4번에서 몇 번으로요? 3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좀 쉬었다가 행위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